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주차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 판단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률인데요. 예시를 보시면요. 도둑질을 했으므로 유죄라고 판결을 했다가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 사람에게는 도둑질을 했지만 무죄라고 판결을 한다면 어떻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일률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사용하였던 개념이나 판단은 뒤에서 쓰게 된다면 동일하게 써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 동일률은 판단을 할 때뿐만 아니라 개념을 사용할 때도 지켜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 예시를 보시면 모든 죄인은 감옥에 가야 한다. 그런데 목사님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목사님은 감옥에 가야 한다. 자, 이건데요. 자, 이 모든 죄인은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사용되었던 이 죄인과 목사님이 말한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의 죄인은 형사법을 어긴 범죄자에 한해 개념으로 쓰였다면 뒤에서의 것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목사님은 감옥에 가야 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모수는 한비자에 나온 고사이다. 어느 날 저잣거리에 방패와 창을 늘어놓고 팔고 있던 초나라 장사꾼이 있었다. 자, 여기 이 방패를 보십시오. 이 방패는 대단히 견고해서 아무리 날카로운 창이라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창을 집어들고 외쳐댔다. 자, 이 창을 보십시오. 이 창은 어찌나 날카로운지 꿰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구경꾼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질문을 하였다.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거요? 그러자 장사꾼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졌던 것이다. 자, 논리적 판단에서 지켜야 할 규칙으로서의 모순율인데요. 이 모순율은 함께 성립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념이나 판단을 동시에 쓸 수 없다는 그러한 규칙입니다. 어떤 방패도 뚫는 창, 어떤 창도 막아내는 방패, 이것은 함께 성립할 수 없는 모순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판단이 동시적으로 사용된다면 모순율을 어긴 거지만 상황의 변화를 무시하고 모순율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K는 공부를 못한다. 그리고 K는 공부를 잘한다. 이랬을 때 이 경우처럼 처음에 공부를 못했지만은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는 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해와 달 이야기. 그런데 어머니가 잔칫집에서 떡을 얻어이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커다란 호랑이가 한 마리 나타나 어머니 앞을 떡 가로막았어요. 호랑이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타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팔 하나 떼어주면 안 잡아먹지 하더니 마침내는 어머니를 잡아먹고 말았지요. 어머니를 잡아먹은 호랑이는 어머니 옷으로 갈아입고 오누이가 사는 오두막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꾸며 말하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왔다.
방 안에 있던 오누이는 그 목소리를 듣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목소리는 그렇게 쉰 목소리가 아니에요. 호랑이는 얼른 둘러대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했더니 목이 부어서 그래. 그러면 손을 내밀어 보세요. 우리 어머니 손은 희고 고운 손이에요. 그 말을 듣고 호랑이는 재빨리 부엌으로 가서 밀가루를 손에 바르고 왔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손을 보고 오누이는 말하였습니다. 아, 진짜 우리 어머니구나.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었지요. 그런데 방으로 들어온 것을 보니 어머니가 아니라 호랑이였습니다. 오누이는 재빨리 뒷문으로 달아나 우물가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도 오누이를 뒤쫓아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호랑이는 두리번거리다가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물물에는 나무 위에 숨어있는 오누이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옳지, 너희들 우물 속에 숨어 있었구나. 호랑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우물 속에 뛰어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 있던 누이 동생이 호랑이가 하는 꼴을 보고 그만 깔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그제야 오누이가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보았지요. 호랑이는 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애를 썼지만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거기에 올라갔니? 오빠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어요. 학습교재 107에서 108까지 참조. 자, 우리가 해와 달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거짓말과 오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동의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옳게 해야 행동을 옳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오누이가 문 밖에 서 있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호랑이라고 옳게 판단했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오누이가 판단을 틀리게 했기 때문에 호랑이를 방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옳은 판단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틀린 판단을 할 수 있고 아차하고 싶은 때도 있고 또 틀린 판단인지 또 아닌지 이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르고 하는 판단을 논리에서는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말과 오류가 갖고 있는 양자적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먼저요, 이 거짓말과 오류는 거짓 판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동일한데요. 그러나 이 거짓말은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음에 반해서 오류는요, 그것이 옳다고 믿는, 옳다고 믿고 하는 그러한 거짓 판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거짓말은 속임수에 가깝지만 오류는 실수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우리가 사례 중에 이 해와 달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 해와 달의 이야기에서 얘들아, 엄마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호랑이가 오누이를 속이려고 한 거짓말이 되는 거고요. 아, 진짜 우리 엄마구나라고 오누이가 생각한 거, 이것은 오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오누이는 문 밖에 있는 것이 엄마라고 진짜로 믿었던 겁니다. 따라서 거짓말은 정직하지 못한 거짓 판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오류는 정직한 거짓 판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습 진단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1번. 다음의 지문의 내용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잘못은 지문의 내용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여자이므로 성공의 어머니인 실패도 여자이다. 우리 주변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실패를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까닭은 바로 실패가 여자이기 때문이다. 자, 답은요. 동일률을 위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어머니는 여자의 개념으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 이건 역시도 논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의 지문의 내용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잘못은 지문의 내용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들이 벌을 받아서 키운다면 꿀을 얻을 수도 있고 꿀을 팔면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아, 이럴 수가. 죄를 짓고도 돈을 벌다니. 자, 2번 문제 역시도 동일률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해서 그 벌은 날아다니는 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동일률을 어긴 사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3번. 다음의 지문의 내용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잘못은 지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어떤 주장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3번의 답은 모순율을 위반했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주장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는 이미 주장이 담겨 있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논리적 사고의 개발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리적 사고의 개발에 있어서 의의입니다. 논리적 사고를 개발하는 방법은요, 상위 개념으로부터 하위 개념으로 분류해 나가는 방법과 또 하위 개념으로부터 상위 개념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논리적 사고를 위해서는 바로 이 상위, 하위, 상하위 간의 개념 간의 비약 또는 오류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논리적 사고를 개발하는 방법과 관계해서 상위 개념 그리고 하위 개념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논리적 사고의 과정과 관계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경비 삭감의 방법, 경비를 삭감하려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경비를 삭감하려면 크게 고정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변동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정 비용을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정 비용을 감소시키려면 인건비를 절감한다던가 또
감가상각비를 절감한다던가 부지의 임대비를 바로 절감을 한다던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고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원료비의 절감, 제조비 또 수송비를 절감하는 이러한 방안이 이야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비 삭감의 방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위 개념 하에서 그 하위 개념으로서의 고정비용 그리고 변동비용 또 이 고정비용에 대한 감소 여기에 대한 하나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인건비, 감가상각비, 부지 임대비 자 이렇게 우리가 열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바로 원료비, 제조비, 수송비 자 이렇게 해서 체계화시키게 되면 이것을 바로 논리적 사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하나의 논리적 사고인 셈입니다. 자, 다음은 논리적 사고의 정리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EC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MECE 요 약자입니다. 이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MECE 이래 갖고요. 이것을 MIC라고 부릅니다. MI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이래 갖고요. 이 MIC라고 부릅니다. 이 미시는 상호 배제와 전체 포괄을 통해서 완전한 전체를 이루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미시라고 합니다. 이 바꿔 말하면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미시를 하게 되면 이 빠짐없이 총망라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미시의 사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가 되려면 겹치지 않으면서 또 빠짐없이 우리가 총망라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A는 20대 이하, B는 30대, C는 40대 이상.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겹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빠짐없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미시의 하나의 사례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시가 아닌 사례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A는 서울 시민, B는 부산 시민. 자, 이건 어떻습니까? 자, 겹치지는 않죠. 근데 많이 빠져 있습니다. 뭐 경기도민도 빠져 있고 인천 시민도 빠져 있고 충청도민, 경상도민, 전라도민, 강원도민 등 이 많은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이지만 C가 아닌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요. A는 남성, B는 여성, C는 백인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C는 되지만 M이는 아니다. 그래 갖고요. 요 백인의 경우인데요. 백인. 이거는 우리가 이 중복의 경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남성, 여성 하게 되면 뭐 우리가 전부 총망라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백인 이래 갖고요. 뭐 백인 남성도 있고 백인 여성도 있고 어쨌든 이것이 이제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MEC가 아닌 그런 사례로서 우리가 C나 M이는 아니다라고 하는 예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A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B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 두었는데요. 자, 이건요. 이 뭐 세상을 단순화해 갖고 이렇게 축구, 야구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거는 M이도 C도 아니라고 보여지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요, 미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실제에 있어서는요, 이런 미시하게 분류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드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안적으로 이 리스라고 하는 방안을 사용합니다. 이 대부분의 경우 어느 쪽에 그룹에 넣어야 할지 곤란한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엄밀하게 정보를 나누는 것보다 우선 크게 묶고 나서 거기에 타이틀을 붙여서 전체를 보기 쉽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 부분 집합과 그 집적으로서 바로 이 전체 집합을 명시하는 거, 이런 하나의 그룹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집합을 여러 가지 우리가 모아서 이 전체 집합을 하나의 명시하는 그런 하나의 방안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칸 안에 원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데요. 앞서서 그런 미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 사용되는데 좀 한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리스라고 하는 하나의 대안적 모색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하나의 리스의 경우는 이 전체 집합도 명확하지 않고 또 이 미시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그러한 경우에 하나의 대안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어서 실제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는 이런 리스가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의 비약을 막는 그러한 기술로서 이 so what, 그래서 why so, 왜 그런데를 통해서 이야기의 비약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so what,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나 재료 중에서 결론적으로 무엇인가를 추출하는 작업, 이것을 우리가 so what이라 하고, 반면에 why so, 이거는 앞서 바로 이 so what 한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러한 근거는 뭔지, 구체적으로 뭐야 라고 검증,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이 X, Y, Z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so what 한 것이 바로 A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A에 대해서 why so, 왜 그런데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랬을 때 바로 X, Y, Z, 이것이 다시 그 답변이 되는 그것이 바로 why so입니다. why so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성, so what과 그리고 why so의 이런 관계성, 이것들을 만드는 거, 이렇게 함으로써 이야기의 비약을 없앨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비약을 막는 그런 기술로서 바로 이 so what 그리고 why so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양자적 관계는 앞서 우리가 x, y, z라고 하는 정보를 so what, 뭐뭐에 의해서 그래서 뭐뭐 한 것이 A, 이렇게 했다면 바로 그 A에 대해서 why so, 왜 그런데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왜 그런데, 바로 x, y, z
Z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XYZ가 다시 그 답변이 되는 그런 하나의 관계성, 이것을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비약을 막는 기술로서 바로 이 소환, 그 다음에 화이소의 관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학습을 모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